혐의를 부인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간 알려진 화성 사건은 물론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행까지 모두 14건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듯합니다. 이제 DNA까지 나왔고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까지 했습니다. 사실 수사 초반만 해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렇게 9차 대면 조사에서 자백을 한 건데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5차, 7차, 9차는 DNA가 동일합니다. 예. 일치됐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근 국가수의 4차 감정 결과의 DNA도 일치됨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 논리적 모순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심리 조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청주와 화성 일대에 여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 피해자가 될 뻔했었는데 탈출을 한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즉 최면 수사를 해봤더니 예. 수법과 방법이 상당히 일치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진술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등에 있어서 논리적 그 싸움에서 그와 같은 모순을 해소하는 데는 이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일단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인지 여부는 조사가 분명히 더 있어야 할 부분인데, 예. 지금 연쇄살인 사건 9건 플러스 그다음에 화성 근처에서 있었던 3건, 청주 2건, 이렇게 14건이 정말 이 동일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사실인지 예. 여부는 추가 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 뒤에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베테랑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고 9차례 대면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라포 형성이란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심리학 용어인가요? 예, 그렇죠. 그 라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뢰 관계의 형성이다, 이제 예. 이런 것인데요. 즉 정서적인 일체감을 일단 갖게 해야 이 피조사자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적대적 관계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한다든가, 또는 심리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기본 단계입니다. 예. 즉 신뢰관계의 형성, 정서관계의 공감, 이것을 우리가 라포 형성이다, 신뢰관계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비슷한 그 사례가 사실은 그 연쇄살인범 21명의 살해를 했던 과거의 그 사건에 있어서도 예. 이를테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다른 언론 기자에게는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네. 특정 언론사의 특정 여자 기자한테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무려 수십 통 이상.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라포 형성이 라포 형성이다. 그 기자에게는 가능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쇄살인범은 자신의 유년 시절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기자가 그것을 파악하고 접근을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그 라포 형성의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범행을 했는지, 범행의 수법은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의 정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무려 수십 차례 이상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정말 다 사실인가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라포 형성의 그 기초 원리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인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나를 믿고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함으로써 말문을 띄게 하는 하나의 기초 정서 작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심리적 방어막이 좀 무너지면서 범행을 시인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중요한 또 객관적 증거 중 하나가 이 DNA 검출 아니겠습니까? 지난 5차, 7차, 9차 사건 때 DNA가 검출이 됐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4차 범행 당시 DNA도 이춘재로 특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그것에 몇 가지 이 단계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2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DNA 그 신빙성에 대한 이해가 초기에는 다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DNA 그 정확성에 대한 일정한 정보 공개를 한 이후에 5차, 7차, 9차의 그 일치됨, 그리고 4차에 있어서 일치됐을 뿐만이 아니고,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살해를 한 그 방법 자체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마치 그 개인의 서명, 개인의 시그니처가 그 동일하듯 이를테면 피해자의 옷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예. 피해자의 그 옷으로 결박뿐만이 아니고 얼굴을 덮는다든가 이와 같이 그 동일한 행위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즉 DNA의 신빙성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링키지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일성 프로파일링. 이것은 네. 동일인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 피조사자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박을 못했던 즉 물적 증거와 범행 수법의 동일성에 관해서 계속적인 제시를 한 것이 결국은 DNA 증거가 하나의 또 증폭제 역할을 하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한 과학 수사의 하나의 계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자백을 이끌어내기까지 주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사건 당시에 버스 안내양으로부터 진술을 좀 이끌어냈다. 최면 조사를 이용했다고 하던데 어떤 진술을 어떻게 했나요? 결국 이제 지금 최면 조사가 그 2, 3인에 한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7차 그 사건 이후에 즉 농수로에서 갑자기 버스를 이제 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이제 기사와 안내양께서 이제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많이 봤던 몽타주가 이제 작성이 되었던 거죠. 예. 심지어 그 기사에게는 담배불까지 그 요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내양도 정확한 얼굴을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억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기억 정보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다시 인출을 하는 것인데 이때 나오는 그 뇌파가 이제 세타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가면 상태, 즉 수면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 과거의 그 기억을 이렇게 끌어내는 이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목격자 역시 이 범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들, 이를테면 그날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이 이춘재의 바지가 젖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부터 그 키, 그다음에 눈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시 최면 수사를 해봤더니 그때 진술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그 밝혀지게 되었고요. 예. 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서 성적 폭행을 당할 뻔했던 그와 같은 다른 그 피해자들이 일정한 또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역시 최면 수사를 통해서 사용했던 방법들, 범행 수법들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역시 그 동일하게 밝혀졌고요.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최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기억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그 뺑소니 그 사고와 관련돼서도 네. 번호판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는 차 종류까지 뿐만이 아니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예. 이른바 그 실종 사건이 그 있었는데 즉 약 30년 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면 수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성명과 연령을 추정을 해서 결국은 부자가 또 상봉하는 이런 경우도 그 있었기 때문에 설령 최면 수사의 결과 자체가 법적 증거 능력은 없지만 이와 같이 수사의 중요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서로서 방법으로서는 상당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일단 이춘재의 자백대로라면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춘재가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가석방을 노린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가석방을 노리고 모범수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실 적응력이 그 뛰어난 그와 같은 성격적 특성이 분명히 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회에서의 생활과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교도소에서의 그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냐. 그것은 결국은 거기서 교도소 내의 여러 가지 규범과 규율을 이제 따르는 것이고 또 그 가석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 종교인이 면담을 했을 때 네. 이를테면 내가 혹시 나가게 되면 주소지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부탁도 했었고요. 네.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을 분명히 그 두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석방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손 치더라도 네. 적어도 이춘재 본인의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 복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백을 이끌어낸 14건 중에서 9건은 화성에서 일어났고 나머지 5건의 범행이
어떤 범행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냥 그 부분이 아직 그 경찰이 정확하게 예. 밝히고 있지 않은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 직전 전후에 예. 화성에서 여고생이 2명이 살해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서역 근처에서도요. 그런데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동일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시그니처가 일치한다. 예. 즉 여성의 속옷을 활용을 하고 예. 또 얼굴을 뒤집어 써서 시신을 이렇게 오욕하는 이런 행위까지 한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춘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만한 것이고요. 또 실제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화성 근처에서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네. 이 부분 중에 일부가 이춘재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이사를 하고 나서 처제 강간 살인이 있기 직전까지 네. 2건의 성폭행 관련 살인 사건 또는 예. 살인 미수 사건이 이춘재에게 한 것이 아닌가. 경찰은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14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연쇄살인 사건, 국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처음에 사실은 31건을 자신이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기소된 사건은 21건이었죠. 그러니까 더 부풀려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 미국에서 한 35명의 여대생만을 살해를 했던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 형사를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실제 사건은 1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건이요. 네. 이거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정황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연쇄 살인범의 특징이다. 아까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재판이 진행이 되고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하기 한두 달 전에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내가 밝히지 않은 다른 여죄가 있다. 그 사건을 조사해봐라. 라고 해서 실제로 그 장소를 가봤더니 이 연쇄살인범이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여성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또 시작이 되겠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형 집행이 자연스럽게 연기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기를 무려 수차례 이상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서는 기자회견을 자초해서 내가 범한 다른 사건이 있다. 이렇게 돼서 사형 집행을 못하게 돼서 연기됐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연쇄살인범이 얘기하는 사안 자체가 정말 자포자기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무엇인가 다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네. 하는 것인지는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춘재 입장에서는 혹시 다른 여죄 수사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입장에서 어느 정도만 사실은 자별하고 많은 것이 낫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이춘재가 자백은 했지만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빙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경찰이 말하는 신빙성 어떤 식으로 검증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이 말만 믿고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또는 차후에 이춘재가 그것은 허위 자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경찰이 농락당하게 되는 꼴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를테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시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 건지 또 그리고 그 시점에서 분명히 이 경찰이 조사한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이 구체적인 내용과 또 진술의 신빙성이 일치하는지 이런 등등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말에만 의존을 해서 말을만 믿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물론 이춘재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만 이 이춘재가 이렇게 자백을 하고 신빙성까지 입증이 된다면 과연 이 신상 공개가 공식적인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그 얼굴 신상 공개가 가능하겠죠. 네. 그 관련된 법은 특강법 8조의 2입니다. 이를테면 범행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만큼 증거가 명백하고 예. 그다음에 공적인 알 권리에 충족을 하는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사항이 다 사실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법 기준에 맞추어서 그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예. 그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분명히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25년, 30년 전에 그 발생한 그 사건이고 따라서 설령 지금 공식적으로 피의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공개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와 같은 그 법이 사실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 사건의 얼굴 공개를 소급표를 과연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형사 처분이 아니고 하나의 보완 처분으로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그 법 논리를 전개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법 논리가 이제 조금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은 법이 아니고 이를테면 국민이 알 권리가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입장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현재 그 이춘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범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기회는 따로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그 부분이 일단은 지금 수형자 신분이기 때문에 예. 관련 근거법을 찾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고등학교 그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언론에서 얼굴이 이제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말씀처럼 만약에 혹시 피의자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경찰이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4차, 5차, 7차, 9차뿐만이 아니고 지금 10여 차례 이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이 접근을 해서 사실은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강법 8조의 2인데 이 법이 만들어진 시점이 2010년도이기 때문에 과연 소급표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개별법에 근거하기보다는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 그 알 권리의 근거를 해서 사실은 좀 한 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알려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 그 입장에서도 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 나라를 그야말로 범죄의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당연히 그 알아야 된다고 하는 한 목적적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